나라 전체가 왜구의 약탈로 신음하던 고려 말 1380년 우왕 6년 왜구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군산 앞바다로 침입한다. 정규군이 온 거죠. 도적대가 아니라 이건 군대 수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겁니다. 고려 조정은 곧바로 원나라 출신 장수 나세를 도원수로, 화포를 개발한 최무선을 부원수로 임명해 수군을 진포로 급파한다. 원나라 장수였던 나세를 또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전의 최고 책임자는 그 원나라 출신의 무장을 책임자로 하고, 그 병참 병술에서는 최무선의 화통도감 책임자를 연결을 해서. 하지만 당시 고려의 함선은 100여 척이 전부, 왜구의 전선 500척을 상대하기엔 병력이나 전투 능력 면에서 역부족이었다. 최무선은 불리한 전세를 이겨내기 위해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땅에 착륙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100점 100패다. 저들이 바다에 있을 때 쳐부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무선 장군이 생각한 것이 화약이죠. 군산 앞바다에 도착한 최무선은 자신이 직접 만든 화약과 화포로 집중 사격을 퍼붓는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였던 화포를 본 적이 없던 왜구는 생전 처음 겪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고려 수군은 화포를 장착한 함선 100척으로 5배에 달하는 왜구의 배를 괴멸시킨다. 1380년 군산 앞바다에서 거둔 놀라운 승리. 그날의 해전이 바로 세계 전쟁사에서 최초로 배 위에서 포를 쏘며 전투를 치른 진포 대첩이다. 고려의 대승으로 끝난 진포 대첩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화약과 화포의 등장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진포 대첩에서 사용된 고려의 새로운 화약 무기는 1377년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와 주화였다. 고려 때 화약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기술이고,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16세기 말, 그러니까 16세기 말까지도 일본은 아직 대포가 없었습니다. 화약을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빠른 그런 기술이었죠. 달리는 불이라는 뜻을 가진 주화는 화약이 타는 힘으로 스스로 멀리까지 날아가 원거리 목표물을 태우는 무기다. 조선 성종 때 완성된 국조 올해의 병기도서를 보면 이 주화의 비밀이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화약통, 빠르게 회전하며 직진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막대, 화약의 폭발력을 좌우하는 유황, 목탄, 염초의 정확한 비율, 이런 요소들로 뛰어난 추진력과 파괴력을 가진 주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 주화를 쏘면 그 형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자는 모두 두려워서 항복한다. 밤싸움에 쓰면 광염이 하늘에 비쳐 적의 기운을 먼저 빼앗는다. 활보다 한층 성능이 발전된 이 주화는 폭탄을 연결한 조선의 로켓 신기전으로 재탄생한다. 진포 대첩 후에도 최무선은 화약 제조와 화약 병기 개발에 나서지만 국가 예산이 많이 드는 무기 개발의 특성상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이런 이유로 고려 창왕 때 개혁파 관료 조주는 화통도감 폐지를 건의하는 상소를 올린다. 한 개의 용광로에서 쇠를 재련하는 데는 10집의 농사를 못 짓게까지 하며 관리들이 백성들의 재물과 힘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화통도감을 없애서 군기시에 소속시킨 후에 청렴하고
정직한 자를 신중히 가려서 관직을 주고 또한 규정을 시켜 감독하고 검사하도록 하시옵소서. 결국 화통도감은 군기시에 병합되고 화약 무기 개발은 중단된다. 이후 최무선은 자신이 개발한 화약 수련법과 화포법을 책으로 엮어 죽기 전 자신의 아들 해산에게 남긴다. 무선이 임종할 때의 책 한 권을 그 부인에게 주고 부탁하기를 아이가 장성하거든 이 책을 주라고 하였다. 부인이 잘 감추어 두었다가 해산의 나이 15살에 약간 글자를 알게 되어 내어주니 곧 화약을 만드는 법이었다. 해산이 그 법을 배워서 조정에 쓰이게 되어 지금 군기소감으로 있다. 조선 태종 때 화약 제조의 책임자가 된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은 아버지의 비법을 따라 화약 무기를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 수레 위에 다연발 기관포를 설치한 화차는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이 처음으로 개발한 무기였다. 그가 조정에 나선 뒤 조선 개국 초에 6근 내량에 불과하던 화약 보유량은 6,980근으로 늘어난다. 또한 200여 자루에 불과하던 중소 화통은 13,500자루로 이를 운용하는 화통 군대는 10,000명까지 증강시킨다. 고려 말부터 체계적으로 화약 무기를, 특히 대포라는, 화포라는 대표 무기를 바탕으로 고려의 수군의 역사가 최무선으로 시작이 돼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종 때 아주 대대적으로 이 화약 무기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선시대에는 외구 침략이 거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세종이 대마도 정벌을 해버립니다. 대마도 정벌 후 외구의 침략은 사라진다. 하지만 조선 초 막강한 무기였던 화약과 화기 기술은 세조가 집권하면서 침체기를 맞는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화기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세조 때 가면은 화약을 일체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세조는 자기 정권 안보에 화약이 너무나 위험한 무기다. 그래서 화약을 통해서 정부를 공격할 때 자기들이 당연할 수 없다 해서 화약을 극비로 다시 하고 화약을 못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달이 안 돼요. 한때 동아시아 최강 수준의 화포를 보유하던 조선은 이후 점점 군사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 사이 새로운 문물인 조총을 받아들인 일본은 이를 앞세워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알려진 바대로 조선군은 일본의 조총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한다. 적이 매번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화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약점은 화포가 없는 것이다. 이제 마땅히 평안, 황해, 충청, 전라 등 각 도에 도회를 설치해 화약을 구워내고 사람들에게 총 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야 조선은 다급하게 다시 화약을 만들고 조총과 화포 제작에 나선다. 뒤늦은 방비였지만 고려시대부터 쌓아온 화약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또한 진포대첩에 사용된 화포와 수군 전술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한 전술 모델이 됐다. 사실 이순신 장군의 그런 여러 가지 해군 전술은 이미 최무선 때 이미 다 했던 것들. 그러니까 최무선의 그 화약 기술과 우수한 배 구조 배 때문에 이 후대 200년 후에 임진왜란에서의 승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포대첩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역사에서 그러한 전투였다고 생각합니다. 최무선이 군산 앞바다를 지킨 진포대첩은 우리 역사에서 그만큼 중요한 일전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이 그토록 중요한 땅으로 여겼던 전라도. 이곳은 최무선의 진포대첩이 벌어진 고려 말에도 풍요로운 물류의 중심지였다. 왜구는 바로 그 점을 노렸다.
1380년 8월 왜군은 500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왜구들이 향한 곳은 바로 군산 앞바다였습니다. 일본에 가까운 부산이나 목포 같은 곳을 두고 왜 왜군은 군산 앞바다로 침입한 걸까요? 고려 말 한 달에 한 번꼴로 한반도를 침략한 왜구가 노린 것은 식량이었다. 고려의 남부 해안 지역을 휩쓸던 왜구는 가장 큰 식량 창고를 찾아 1380년 군산 앞바다를 침략한다. 경남 지역이나 그 일대는 생산성도 좀 약했고 이미 많이 피폐화돼 가지고 더 이상 뺏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후방이었던 전라도 지역이 어찌 보면 생산도 안정화됐고 최대의 어떤 쌀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왜구들에겐 가장 최적의 약탈 대상이 진성창으로 상징되는 호남권의 거점 지역이 바로 부각이 됐고, 당시 진포라 불린 군산은 나라의 곳간이라고 할 만큼 쌀 생산이 풍부하던 곳이었고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규모의 쌀이 모두 진포로 모여들었다. 화폐가 발달하지 않은 고려시대엔 세금을 쌀과 같은 현물로 거둬들였다. 이 쌀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개경으로 운송했는데 이를 조창이라 불렀다. 진포에도 바로 이 조창이 있었고 그 이름은 진성창이었다. 전선 500척이 넘는 왜구의 대규모 침략은 바로 이 진성창 때문이었다. 진성창과 같은 조창은 군산을 포함해 전국 12개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다. 고려 때에는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서 13개의 조창을 뒀어요. 그래서 고려 때의 13조창제라고 해서 13조창제라고 하기도 하고 12조창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3조 또 올라가요. 또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12조창제였다가 13조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쌀들이 각 해안에 있는 그 조창으로 모여서 이 조창에 있는 쌀을 가지고 고려 개성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운송 제도가 있었던 거죠. 각 지역 조창에 보관한 조세와 곡물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개경에 있는 경창으로 운반됐는데 이를 조운이라 부른다. 운송할 물량이 적을 땐 육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곡식 운반이 가능한 강과 바닷길이 이용됐다. 산이 워낙 많은 그 내륙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수도로 많은 물자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로, 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수도를 개성으로 정한 이래 특히 지금 현재 삼남 지역이 나라의 곡창의 역할을 하는데 특히 호남의 많은 곡식을 비롯한 물자를 지금의 개성, 즉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움직이기 위해서 배를 이용해서 연안 항로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교통 운반 체계를 확립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구나 거점 지역에 나루터를 만들고 거기에 물자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서 국가의 어찌 보면은 물류의 중심지 거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좋은 제도 체계의 핵심 내용입니다. 진성창이 있던 곳도 충청과 호남이 만나는 물류의 대동맥 금강하구였다. 군산시 성산면 창안마을, 야트막한 마을 뒷산 중턱, 1380년 진포에 침입한 왜구들의 목적지는 바로 이곳이었다. 전라도와 충남 일대 곡창지대의 쌀들이 집결되던 진성창이 있던 자리로 고려시대 조창 흔적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진성창은 성산면 창안도라, 거기를 진성창이 있던 자리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토성이 있었고 그런 표정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흔적이 남았었다고 그래요. 창고터가 남아있는 진성창. 터라고 해도 야산이나 다름없는데 고려시대 창고는
건물 형태가 아니라 곡식을 한 곳에 쌓아두고 거적을 덮어두는 야적 형태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논밭으로 둘러싸인 진성창. 하지만 고려시대 이곳은 금강이 흘러들고 포구와 진성창이 있던 물류거점 중심지였다. 지금은 그게 간척이 돼가지고 그런 거고 금강물이 거기까지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다 논인밭이라서 거기 간척은 조선시대부터 계속 간척을 하고 일제시대 때 가장 큰 대규모 간척이 있어서 거기가 그렇게 지금은 전혀 이제 그 창고 터만 둥그렇게 창고 터만 있고 상상을 못하게 돼 있죠. 금강이 흘러들어 접근하기 쉽고 수천에서 수만 가마니의 쌀이 모여들었던 진성창은 왜구들에겐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걸리는 대로 그냥 뺏어가고 또 우리 지가 날르는 게 아니여. 우리 백성들을 시켜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우리 백성을 시켜서 날르는 거죠.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날랐던가 그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은 쌀이 이 발목까지 흘린 쌀이 발목까지 이렇게 넘었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왜구들이 약탈을 노렸던 조창. 그런데 역설적으로 왜구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조창과 조운 덕분이었다. 당시 고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바닷길로 운반하던 나라였는데 중국은 내륙 운하를 통해서 조세미를 운반하는데 그 내륙 운하는 풍랑도 없고 또 작은 배로도 얼마든지 갈 수, 심지어는 양쪽에서 끌고 가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내륙 운하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은 지방 분권제, 봉건 영주 체제였기 때문에 중앙으로 세금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각 지역에 자기 영주가 자기 쌀을 먹는 그런 체제였는데 고려는 중앙 집권제 체제였기 때문에 중앙의 왕한테 쌀들이 이제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다보시 그 당시에는 육상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고려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통해서 세금을 실어 나르는 거죠. 배에서 쏘는 강력한 화포의 충격을 견딜 수 있었던 고려 수군의 배는 크고 튼튼한 조운선을 만들던 고려의 선박 건조술이 기반이 됐다. 일반적으로 조운선은 엄청난 양을 실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특히 이 물이 들어오거나 이것이 중간에 난파를 안 되기 때문에 매우 견고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든 그런 방식으로 배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좀 안정성 있고 어떤 튼튼하게 안전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견고한 그 조운선들이 활용이 됐고요. 진성창에는 6척의 운반선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조세미, 천석을 적재하도록 돼 있다. 오늘날 3,000가마에 이르는 양이다. 장대한 조운선을 제작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려의 전함도 모두 크고 견고하게 건조됐는데 이는 고려 수군의 핵심 전력이 된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오늘날도 침몰 사고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굉장히 거센 풍랑과 파도가 있는 곳인데 고려시대 때 그 수많은 쌀들이 그 개성으로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배들을 튼튼하고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들 때문에 거기에 대포를 싣고 세계 최초의 그런 그 한포 사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지난 10월 9일 진포대첩이 열린 군산 앞바다에서는 진포대첩 재현 행사가 열렸다. 경년제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우리 역사의 빛나는 승리, 진포대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진포대첩은 우리 군산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진포대첩을 계기로 해서 외구의 침범이 바짝 줄었어요. 아, 저기 조선 땅에 가면 혼나는구나, 이런 것을 심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세계 최초의 화약을 활용한 싸움이었어요. 레판토 전쟁이 유럽에서 있었지만 그건 우리보다 한 200년 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화약 싸움이 최초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우리 조상은 그한지 명석했습니다. 화약을 발명한 최모선의 명성에 비하면
그가 활약했던 진포대첩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640년 전 군산 앞바다에서 펼쳐진 역사상 최초의 함포사격 전투. 진포대첩은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빛나는 승리였다. 근대 역사 도시 군산에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군산 앞바다에서 수많은 왜구를 물리친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려수군 최대의 승리해전, 세계 전쟁사에 빛나는 진포대첩입니다. 고려 조선과 연동이 돼서 나라를 지켜주고 나라를 살찌워준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대동맥의 창구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탈하고자 했던 왜구를 물리친 승리의 공간입니다. 안타깝게도 별로 부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대 역사 공간으로서 군산의 의미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명확히 따져보면 근대 수탈의 역사 공간이지 근대 잘 살거나 우리가 뭐 좋았던 그런 의미의 공간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듭니다. 진포대첩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나 내용이 과연 얼마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지금 현재 일본 관련된 공간들과 비교해보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